반갑습니다. 그리고 소개 감사하고요. 어떻게 박정희 공부하게 됐냐.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평생을 했죠. 대학 때부터 했으니까. 대학 때 하고, 대학원 하고, 뭐 또 미국 가서 또 박사 그런데, 그리고 돌아와서 캐리아에서 또 정책연구원 10여 년 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을 8년을 했어요. 그 경기개발연구원을 5년을 했고, 그 서울대학, KDI, 뭐 영남대학 강의하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5년째를 타는데,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서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박정희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경제학이 설명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서양에서 미국에서 배운 경제학 가지고 업적에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제 출발은 박정희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새로운 경제 이론을 개발해가지고 영국에서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27년에 제가 영어로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응용을 해서 한국경제 흥망성쇠라는 제목으로 또 영어로 이제 왜 이렇게 한강의 기적까지 이룬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되냐 이제 그거를 쭉 설명해보고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가다 보면 제가 저 사람은 왜 박정희를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 중요한 계기는 제가 한국에서 그냥 열심히 경제학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서 박사과정에 들어가는데 첫 학기 두 번째 학기예요.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가 특이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제학의 기본 내용은 다 틀렸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나타난 놀리죠. 이게 경제학이 세상에 위치 안 맞다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랬으니 뭐 다른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그래 경제학이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물론 졸업할 때 박사학위 나오면 그 경제학론 모델을 잘 해가지고 또 그걸 받고 그런 일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부딪힌 게 박정희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KDI에 와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데 KDI 박사들이 한 사람도 박정희 시대를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몇 년도였나요? 제가 85년에 들어갔죠. 미국에서 미국 중앙은행에 어떤 데서 근무를 하다가 왔는데 그게 우리가 계속 해외에서 배운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과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아니라 박정희 씨는 잘못됐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박정희 씨는 잘못될 수 있지. 우리가 배운 경제학에 이해하면 박정희 씨는 정책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면 한강의 기적은 어디서 왔어요? 이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박정희 학사는 그 독재한 거 아니야? 이게 제껴버리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성과는 남아있지만 그 사람이 한 정책도 다 제껴버리는 거죠. 그 성과를 경제학 그 주류 경제학의 이론으로 계속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파고들어서 제가 이제 박정희를 이렇게 연구하게 된 거는 이 시대를 제가 대학에 있는 교수를 출발했으면 못합니다. 여기 이 교수님도 계시지만 학교에 나오면 교과서를 가르쳐야 돼. 교과서는 다 이제 그 낡은 가지고만 다 그거 있잖아요. 저는 교과서를 한국에 와서 쳐다본 적이 없어요. 박사 받고 나서. 뭐 했어? 현장. 제가 한국경제연구원 판전할 때 그저 현장 기업을 이걸 다 하고 연구원장 하면서 계속 그 정책이나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과서를 떠난 경제를 계속 바라보면서 하다 보니까 현실 경제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를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건데 너무 얘기가 길어졌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이제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의 이름을 가진 이 당이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뭐냐 이게 정말 분만하고 대한민국
아니, 공화당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당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걸 들고 나가서 우리의 깃발 한강의 기적이다. 이래야지. 제가 지난해 연말에, 제가 보내드리라면 좀 보내드릴게요.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 하는 책을 썼어요. 한강의 기적 많이 얘기하죠, 학자들이. 그거 뭐냐면 다 못합니다. 잘 몰라. 그 우리 열심히 하고 잘했다는 얘기만 하지. 그거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서 설명도 못해요. 그걸 내가 통탄스러워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걸 보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기적이 일어나느냐는 걸 설명을 한 건데, 먼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요, 이런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일이 가능했고,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 왜 박정희 시대, 그 당시에 말이에요.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오로지 한반도의 남쪽에서만, 여러분, 30년 동안 말이에요. 20년 넘게, 30년 가까이를 세계 최고의 성장을 하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용적이고 동반 성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 그게 대한민국만 딱 있단 말이야. 이게 왜 여기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를 질문을 드리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 박정희한테 좀 피리 꽂혔는데, 뭐 어떡하나 또 청와대에서 그냥 삼고 처리를 해서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더니 대통령은 탈핵되고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홀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국가운영 철학을 오늘 열에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과거 지난 70년 동안의 한국 경제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운영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소위 경제학의 새로운 경제학이라고 해도 돼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그 이론을 가지고 박정희 시대와, 전 세계 경제의 역사와 박정희 시대와 박정희 이후 시대의 한국 경제 역사를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좀 한국을 살릴 수 있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룬 나라다. 이 동반성장이라는 건 소득 성장도 가장 빠르고, 국민들 간의 소득의 분배도 가장 양호한, 이런 것 일컬어서 동반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동반성장을 한 나라가 한국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질 수도 없고, 좌파가 지우려는 역사의 기록이야. 중국이 우리를 속도로 보면 30년 동안 좀 더 잘했다 볼 수 있지만, 동반성장은 못해. 그 나라는 지금 성장하면서 계속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양극화라는 현상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다 행복했죠. 뭐 정치적으로 무슨 독재 이런 얘기 하지만 국민들은 다 좋았으니까 대통령 다 찍은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 장기 집권하니까 박정희 싫어서 그냥 나쁜 놈 하지만은 국민들은 이거 살만한데 다 찍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기록으로 만들어냈다, 이게.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는 오늘날까지 지난 한 3, 40년 걸어온 길을 보면은 망하는 길로 걸어왔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정치권에 정당 활동도 하시고 그럴 텐데, 대한민국 정치권이 지난 3, 40년 동안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박정희 시대를 버리고 모두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사기를 쳐서 열심히 했더니 다 망하게 됐다. 여러분, 지난 3, 40년 동안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인 치고 그 입에서 국민 여러분 못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양극화 시키겠습니다. 그런 얘기 한 사람 있어요? 다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다.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성장, 그 성장 안 하고 뭐 0% 소리야. 소득 분배는 또 악화되는 초유의 이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정치권이 다 사기꾼이다. 사기쳤대. 자, 좀 심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민주주의가 다 사기쳤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더 나가면 민주주의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박정희가 왜 한국적 민주주의 얘기를 했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제 강의를 들은 분이 있으면 보셨을 텐데 이건 뭐 아주 보편적인 그림입니다. 파란색으로 삐쭉삐쭉한 게 대한민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에요, 실제. 근데 이걸 가지고 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경제가 흘러가는 추세를 우리가 봐야 이게 어디로 가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경제학 테크닉, 통계학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그린 게 이게 빨간 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제1공화국 때는 대한민국이 한 4% 정도 평균 성장을 했어요. 근데 4% 정도 했지만은 인구 증가율이 한 2% 하면 말이야, 실제로 한 2% 정도밖에 소득 증가율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시대가 뭐 경제에 별로 신경 쓸 수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그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건국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이걸로서 뭐 할 역할을 충분히 한 셈이죠. 근데 결국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나라를 만드는 일을 박정희 책임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16이 일어난 다음에 1961년 찍혀 있죠. 거기서부터 3, 4년 지나면서 1964년부터 이게 보세요. 이게 전체로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걸 보이지만 그냥 보면 이건 거의 변화가 없어요. 60년 지나면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게 64년에 우리가 수출 1억 불을 달성하는 그 계기를 맞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성장률이 10%를 넘어가지고 이게 30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1988년, 89년 그게 50이 끝나는 해란 말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온 이제 뭐야? 정말 그 민주화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가 피크 직전에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 이걸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게 지난 30년, 90년부터 따지면 30년이죠. 근데 이 30년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경제학자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지금 경제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국민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 있어요? 야당. 야당? 네. 망한다고? 아니야. 다 잘하겠다 그랬죠. 심지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행복 무슨 시대? 다 좋은 소리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이게 2016년에 2%인데 이거 사실 요즘 더 내려와가지고 0%도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요즘은. 재정의 역할을 빼면 대한민국의 성장 능력이 0%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30년 동안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질문은 뭐냐? 아니, 이 기간은 무엇이며 이 기간은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60년 안에 이렇게 놀라운 두 나라, 전혀 다른 나라, 두 개의 나라가 생겼느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제가 부딪힌 문제고 경제학자들이 부딪힌 문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를 안 보고 이것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올릴까 그리고 맨날 이렇게 하면 성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계속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걸 어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듣고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최고의 성장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993년에 월드뱅크라고 하는 기관에서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그 기적 같은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런 나라들의 그 성장 역사를 다 해가지고 분석을 한 책이 있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최고의 이제 그 기적이죠. 그게 선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다 겪고 그랬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선진국 대회를 갔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을 알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근데 그 경제들 중 하는 걸 보니까 경제학 교과서하고 영 딴짓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사입이다, 이게 사입이. 일본의 경제학자들 어디 가면 맥을 못 주는 거죠. 근데 경제 성장률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했단 말이에요. 일본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좀 벌고서 월드뱅크라는 데가 이제 세계은행이라고 전 세계 우리도 회원국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경제 발전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는 공부를 하지만 그리고 후진국에 가서 자문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다 틀린 소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그게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인 거죠. 돈을 많이 주고 아시아에 우리뿐만 아니라 일부뿐만 아니라 한국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그 뭐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있고 뭐 제법 싱가포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뭔가 일본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 월드뱅크에서 연구하고 나서 얻은 결과는 뭐예요? 해보니까 별거 없었는데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더라. 경제학에서 이 양은 그냥 기존에 하는 얘기 그냥 그거 따라서 한 거야. 일부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 하는 결론에 도달했던 그 책이 있었지만 그 책의 그 얘기는 틀리거든. 제가 얘기한. 그러나 그 책에서 그런 것들을 연관답시고 내는 데이터 중에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65년에서 89년 사이에 세계 이게 한 50개국 가까이 돼요. 40개 이상입니다. 그 나라들이 연간 평균 성장률 30년간 어디가 제일 높으냐를 보고 이 축을 따라가지고. 근데 이 축을 따라가지고는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위 진이라고 하는 진위 계수라고 하는 거 뒤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뭐랬냐? 그 나라의 상위 20% 소득, 그 사람들의 소득이 맨 하위 20% 소득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해서 그게 많으면 서로 소득 분배가 불균형한 거죠. 그렇죠? 그게 작을수록 소득이 균형하게 이제 분배가 됐다. 이런 걸 측정하는 건데 그거를 여기다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그 소득 분배가 양호하고 소득 더불어 잘 사는 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 40개국이 넘는 나라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 한국이 어디 있어요? 보입니까? 이건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최고의 성장을 했다 이거예요. 30년 동안. 그리고 소득 분배는 10배. 상위 소득이 하위 소득보다 10배 정도만 되면 아주 양호한 분배다. 그 정도면 동반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다 하는 게 학계의 공론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게 제일 위에가 있고 타이완이 우리보다 소득 분배가 좀 좋았지만은 성장률은 우리보다 떨어지고 이런 거죠. 싱가포르 여기 있고 홍콩 여기 있죠. 옆에 일본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나 일부 학자들이 박정희 시대에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사기꾼이에요. 분배가 악화됐다. 사기꾼. 지역과 도시가 지역하고 도시가 서울이 무슨 불균형 다 거짓말이에요. 이걸로써 그냥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더불어 같이 발전하는 최고의 성과를 낸 나라였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록이다. 이게 바로 박정희 시대에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박정희 시대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데이터가 그 비판을 받을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 경제학적으로 사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이제 소득부의 저거는 이제 30년 동안을 봤는데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민주화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지금 소득 분배를 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본 거냐면 진위 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위 계수. 소득이 대한민국 보면 한 사람이 대한민국 소득을 다 가지면은 그 1이에요. 1.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골고루 나눠가지면 0이야. 그런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문제가 많아요.
중국은 한 5 가까이 올라가서 지금 야단이죠. 미국도 한 4 이상이 돼요. 한국은 3.23이니까 0.3 아주 양호한 거죠. 중국은 0.5 가까이 가고 미국도 상당히 높아요. OECD 국가들 중에서 평균보다 우리가 낮아요. 우리는 소득 분배는 상당히 아직도 괜찮은 나라인 거죠. 뭐 사람들이 양극화니 뭐 그냥 헬조선이 떠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직도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비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림을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이게 과거에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온 겁니다. 박정희 쭉 내려와서 90년대 초에 최저점을 찍고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에 우리의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된 거예요. 계속해서 2008년이니까 금융위기 난 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하면서 이게 좀 내려가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요즘은 이게 더 올라갔어. 근데 정부에서 발표도 안 해. 이 숫자가 나빠지는 걸. 그리고 이 자료 만드는 거를 아주 왜곡해가지고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제가 정리를 하면 민주화 시대 이후에 대한민국의 소득 분배가 계속 악화됩니다. 추세가 계속.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은 민주화 시대 이후에 계속 내려가요. 그렇죠? 소득 분배는 아까 계속 나빠지고. 그러니 아니 이게 무슨 나라가 이래? 우리 좀 더 박정희 시대보다는 좀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결국 다 정반대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리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30년 동안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사기극의 끝판왕이다. 문재인 정부 하겠다는 거는 전부 다 이걸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성장은 더 안 되고 분배는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발 정치권 각성 좀 해라 하는 얘기를 제가 요즘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결과가 이런 그 소위 동반 성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을까? 그냥 제가 이건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으로 할 설명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과정이 어땠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였느냐? 중소기업들은 빨리빨리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수출을 많이 하도록 도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그 목표였어요.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그 돈 가지고 공장도 짓고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건설을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했지만은 모든 정책의 핵심은 수출이에요. 그러면 그 수출을 한 기업들이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출을 많이 한다고 수출에 돈을 많이 쓰면요. 어디가 피해를 보게 되면 서민 경제가 죽어요. 내수가 죽어요. 국내에 필요한 재화를 만드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그 내수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수출 그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서 좋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수출을 하고 나서 돈이 벌리면 그거를 국내에 와서 다시 재투자해. 사방에 공장을 만들고 이제 공장을 짓고 뭐 하고 이제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누가 혜택을 보느냐? 중소기업이 혜택을 봐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부품, 소재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니까 그 공장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이 다 살아나요. 제조업이 다 살아나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다 살아나요. 그 서민경제가 다 살아나요. 도시경제가 살아나면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농산물 수출, 수요가 늘어나니까 고속도로 통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서울로 도시로 가니까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를 들면 아주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에서 수출만 잘하면 그 다음 일사천리로 온 나라가 같이 발전. 거기에 플러스 새마을 운동까지 해가지고 농촌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온 마을이 같이 뛰니까 뒤에 나무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청계천에 무슨 그 뭐 있죠, 뭐 공장에 뭐 그런 온갖 소리 다 하지만, 그걸 다 하지만 결국 포인트는 뭐냐, 그 속에서 다 성장을 했대요. 전태일 씨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 공장이 그렇게 엉망인 공장들이 아니야. 따지면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가난한 나라니까 낮을 수밖에 없죠. 그게 계속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생활이 조금 계속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게 그게 삶의 보람이죠. 그 박정희 시대에는 온 나라가 그냥 계속 자고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고나면 달라지고 이러니까 살 맛이 났다 이거죠. 그게 다 수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게 선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수출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커서 대기업으로 갔느냐는 거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 정치대행의 철학을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대단히 불가사의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세계 인류 인재로서 뭐 다 아시죠. 미국 가서 그렇게 좋은 데서 다 공부하시고 다 뭐 그 좀 아니지. 박정희 대통령은 뭐 물론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양의 최고의 인재라고 발견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댕기신 대구 사범학교는 한국 안에서는 인재들의 집합소고, 그 교육 방식이 뭐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명치 유신을 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육에 많이 투자했고 그 시스템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범학교는 전인 교육으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이에요. 평양도 있었고 서울에 옛날 서울 사범대학이죠. 그게 다 최고의 인재들이 가는 대학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전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음악에서부터 체육 모든 분야를 특히 섭렵하고 뭐 새만운동 자꾸 하면 전부 다 전인 교육에서 온 겁니다. 서양의 역사 이런 것도 다 공부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군관학교 나와서 비판하는데, 만주 군관학교가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이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제국주의 시대인데 육사라는 데가 가장 최고의 교육기관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주국에서 그 대학을 육사를 댕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또 일본 육사를 댕겼잖아요. 그러니 그리고 한국 와서 물론 육사관을 끝나고 육사를 세 군데 댕겼지만 그 사람이 거친 교육기관이 그 당시에서는 식민국가였지만 이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제시대 최고의 교육이라는 건 전인교육에다가 그게 뭐냐? 서양의 역사를 다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혁명을 하고 나서 쓴 책이라든가 뭐 국가와 혁명과 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어떻게 그 당시에 온갖 복잡한 그 역사라든가 철학에 대한 이런 걸 섭렵했는지 너무나 감동스러울 정도예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이 앞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인들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아세요? 혹시 제가 여러분 이거 제가 드린 적 없죠, 이 말씀?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한 번 했죠? 박사님은 기억하지만 다른 분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돕는다는 말이 서양에서 말이에요. 산업혁명 기간에 모든 사람의 입에서 말하는 인구의 회자되던 가장 중요한 철학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뮤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위 그 정치 철학이 아니고 뭐 그냥 철학자야. 이 사람이 그 하늘은 이 제목으로 책을 써가지고 대히트를 해가지고요. 자조론이라고 해서
영국, 미국, 뭐 서구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엄청 벌고, 그러니까 서구 나라들이 전부 다 스스로 돕는다 하는 이거를 머릿속에 다 배우고 실천하고 하는 과정이 경제발전과 산업혁명을 일으킨 과정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미 그런 교육 과정을 다 아는 거죠. 근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상을 너무나 좀 깊이 인식하고 많이 활용하고 이 철학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놀라운 것은 주위에 가까이 대통령을 모셨던 어느 사람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 쓴 책에 이 얘기를 거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과묵하신 분 같아요. 그죠? 이런 사상을 기초해서 일을 시키면 그냥 열심히 따라서 냈지만 이게 뭐서 나온 거야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들어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 이분이 이걸 공개적으로 한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62년에 12월 달인가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민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63년에 3월 달에 2월 말 서울대학 졸업식에 대통령으로서 치사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 치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그 맨 뒤에 가서 한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 원장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 고생하셨다. 그러나 국가에 대고 뭘 기대하지 마라. 자주해서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뭘 이루어서 그 나라에 기여를 해야 된다. 케네디 못지않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새마을운동이 뭐니 해서 전국의 지방을 댕기고 한 연설문을 보면요, 이 말이 온데 이 말이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책이 다 편집이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감인가 하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하나 지금 썼어요. 노벨상감이라는 얘기인데 그 책을 쓰면서 제가 부록에 대통령님이 연설문을 한 15개 정도를 그런 새마을운동과 관련 있는 연설문을 다 뒤져봤는데 같이 이제 거기 넣어서 책을 냅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계속 이해를 꾸밀 때 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뭐예요? 공짜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과 내시고 잘했다는 거 좀 가지고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나 본인이 일어나서 잘하겠다고 한 건데 어떻게 국가가 여러분을 돕습니까? 백성의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뭔지 아시냐? 아니야! 널 불러서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는 사람 어떻게 국가가 가서 그걸 일으키느냐? 다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이게 그죠? 20년 동안 대한민국 공장을 한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어느 누구한테도 직접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가까이서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의 자제분들이 이제 나 연락이 되면 아버지나 누가 그런 얘기, 아휴, 그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자조, 이게 새마을운동의 자조 중 중요한 가치죠. 근면, 자조, 협동. 이 성경 얘기는 너무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늘나라에 하느님이 멀리 출장을 가면서 하인을 3사람 불러가지고 첫 번째 하인한테 달란트를 5개 주고 두 번째 하인한테는 2개를 주고 다른 마지막 하인한테 하나를 주면서 내가 오래 출장 갔다 오더니 집을 잘 쉬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올해 뒤에 3사람을 불러요. 그 첫 번째 하인한테 너 5개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10개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 하인은 너는 어떻게 했냐? 제가 열심히 해서 4개로 늘렸습니다. 2개를. 배씩 다 늘린 거죠. 세 번째 하인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이상한 말을 많이 해요. 하느님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뭐 이런 무서운 세상이라서 자기는 이 돈을 잃어버릴까 봐서 땅속에 파묻었다가 이렇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달한테 들고 왔어요. 하느님이 그걸 딱 보시고 야 이 바보야. 돈을 받았으면 이자도 내야 돼. 네가 그 말이 되냐 이게. 그걸 불려가지고 돈 준 사람한테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돈을
빼들어가지고 어떡한지 아세요? 제일 돈을 많이 받은 게 15개를 10개로 불린 하인한테 이건 네가 가져라. 그리고 그 하인을 쫓아내고 어둠 속에 집에서 내쫓아가요.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달란트가 몇 개야? 15개가 됐잖아요. 5개가 10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하나는 15개죠. 문재인이가 하는 정책이 뭔지 아세요? 야, 너희들 참 수고했다. 아, 달란트가 이제 15개 됐네. 어떻게 하면 좋아? 5개씩 다 나눠봤죠. 그게 사회주의의 이념이고, 공산주의의 이념일 것입니다. 이게 평등의 이념이고. 하느님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그 게으른 놈의 걸 빼들어간 누구한테 줘? 제일 잘하는 놈한테. 그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에 걸쳐 터득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만한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 게 정의로운 일이고 이게 삶의 이치라고 해요. 동양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상필벌이라고 부르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이게 기독교 요즘 문화 좌파 온난 세상에 문화 좌파가 지금 다 이 엉망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걸 기독교 죽인다고 야단.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기독교 사상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삶의 기본 철학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만큼 더 대접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하느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스스로 돕고 자주하라. 이 메시지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아주 고스란히 체화하고 있었다. 이게. 제가 뒤에 가서 새마을운동 얘기할 때 이걸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상필벌이라는 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2500년도 더 전에 말이에요. 중국에서 신나라를 건설한 만든 그 사상가들이 법가 사상가 있잖아요. 법가 사상. 뭐 아시겠지만 상황이니 뭐라 해가지고 몇 사람이 한비자. 예. 한비자. 한비자 나오고 이걸 리걸리스트라고 법가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거 아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면 움직인다 이거예요.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람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뭘 하겠다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고 그러고 움직이라고 움직이지만 강제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 법가 사상의 핵심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가끔 가다가 이 얘기도 꼭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두 사상이 저는 대통령님의 국가 운영 철학의 핵심이다. 인재를 쓸 때도 성과. 뭘 했냐? 성과 좋아? 계속 가는 거예요. 시키는 잘했어? 책임 잘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제에서도 기업 일을 잘했어? 돈 벌었어? 이게 중요한 거지. 너 어려워? 이건 그 다입니다 이거예요. 모든 정책에서 이게 다 구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경제정책 철학은 국가운영 철학은 반공산주의인 거예요. 반공은 이미 그 사람의 이 철학 속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반사회주의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돼요. 이 자본주의라는 건 차이나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시장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뭘 하는 거냐. 이게 여기 바로 그 시장의 기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국의 공자하고 중국의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제 조상이라고 알려졌어요. 좌씨. 제가 좌씨라서 이게 좀 그래서 가져온 건 아니고 이게 두 사람이 한 말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거 제가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자는 논어에서 이겼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이다. 군자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끼리 다른 것끼리 화합을 만들지만 절대 같게 만들지 않는다. 동하게 하지 않는다. 같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소인배라는 놈들은 화합은 할 줄 모르고 같게 만들다고 해서 온 사회를 시끄럽게 만든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것끼리 화합하는 게 군자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좌구명이라는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공자의 스승입니다.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여기 중국에서는 사성, 역사사자에다가 성의 성자를 써서 중국에서 사성, 역사의 성인은 누구냐? 역사학자로. 그건 좌구명이다 이 고유명사로 쓰는데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노나라 때
공자의 스승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국어라는 역사책에서 화실생물 동직불교. 화라는 건 뭐예요? 다른 거를 화합하면 서로. 실생물은 뭐예요? 끝없이 새로운 생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끼리 화합을 하면 끝없이 새로운 생명을 창출할 수 있다. 부부간에 화합하면 자식도 잘 낳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끼리 중요한 다른 것끼리 화합을 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직불계 다른 걸 갖게 만들겠다고 덤비면 그런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이걸 썼느냐? 이게 뭐예요? 따지면 이게 내자, 저거 내자, 요거 내든 8자, 430, 12자예요. 중국에서 말이에요. 이런 공자 학원들이 많이 많죠. 공자를 이 문화인들 다 죽였다가 이런 걸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럼 중국 철학의 진수가 뭐냐? 그거 좀 찾아라. 그런 연구가 지난 15년 전에 한 10여 년 가까이 했어요. 북경대학 철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불선 3교는 물론이고 또 뭐야 예 이건 안 열었습니다. 유교 앞에 있었던 또 뭐가 있습니까? 무의자연 얘기하는 노장 철학도 있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국 철학자들이 말이야 딱 8자를 딱 찍어서 이게 중국 철학의 진수라고 그러는데 여기 8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특히 여기 다른 것끼리 화합을 하면 끝없이 새로운 생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내자는 말이에요. 혹은 이것도 같아요. 이 내자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과학 이론이 등장하고 그게 경제학이니 모든 분야에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데 그 소위 복잡성 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뉴턴의 학문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보다 한 단계 뛰어난 거예요. 세상은 너무 복잡하다. 이 복잡한 세상의 변화 원리는 뭐냐? 딱 정의가 뭐예요? 서로 다 달라야 되고 다른 것끼리 서로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소통하면 거기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않고 닫혀 있으면 무질서가 극대화돼서 그 시스템이 망한다 하는 것이 새로운 과학의 말하면 진수가 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를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것끼리 힘을 합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화를 다른 것끼리 화한다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예요? 요즘 동성애자 얘기하는 놈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남자하고 남자가 여자애들끼리만 뭔 놈의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되겠느냐. 이건 세상이 전혀 안 맞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 시너지를 낸다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너지라는 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보다 크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절대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 더하기 하나 할 때 하나하나가 서로 달라야 돼. 그러면 그게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요즘 나비 효과니 뭐냐 하는 얘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철학의 핵심이 뭐냐? 다름이야. 세상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부정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로 연결되냐? 바로 일로가 이거 같은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돕는 자를 앞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상필은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하나 못하나 갖게 대접하고. 응? 무슨 얘기 알겠죠? 이렇게 하면 그 세상은 멈춘다 이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박정희 운영 철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라는 건 차이를 없애려고, 다름을 없애려고, 불평등을 없애려고 그래요. 불평등 나쁜 거 아니에요. 부당한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사람이 노력한 성과에 따라서 다른 것은 너무나 정의로운 것이고 당당한 것이죠. 이걸 다 없애겠다는 사회주의는 절대 세상의 이치와 안 맞기 때문에
시장에도 안 맞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제가 제 의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살이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그럼 시장 가서 매일 거래하고 뭐 물건 사는 게 뭐냐? 바로 그게 하느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는 온갖 다른 제품이 있고 또 온갖 다른 그 상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서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선택만 해요? 선택해서 거기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아시죠? 시장이라는 거는 자기 구매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한테 을 골라가지고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그 상대방이 더 부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여러분들은 불평등을 만드는 원천이야. 여러분들이 매일 그 일을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은 줄어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그 선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받아서 죽자 살자 잘한다 이거죠. 이게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이 얘기할 때 그 돈 1달란트를 5개를 10개로 만든 사람한테 준 그 인센티브가 뭐를 의미하느냐. 모든 사람을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다시 출장을 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까 얘기한 대로 5개씩 다 나눠주고 집 잘 봤다 수고했다 그러고 살다가 다시 출장을 갔다 온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부 다 땅속에 파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하느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출장을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도 나도 달란트 하나를 둘, 셋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거예요. 박정희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어.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국가운영. 사람을 쓸 때 이게 첫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냥 유능한 장관과 신화 같은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그 당시에 기아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되고 인센티브를 받고 열심히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요즘 그런 사람 안 생기는 이유는 잘하는 사람 대접 못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대접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장학금 안 주고 공부 못하는 학생 가난하다고 장학금 주고 서울대학이라는 데까지 성적 장학금 없애고 가난한 사람 장학금 만들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나라가 되니까 다 인재도 사라지고 동기도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다 하향 평준화되고 소득 분배는 다 악화되고 모두 망하죠. 경제 뭐 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박정희 시대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더 인기를 안겨줌으로써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꾸게 만듭니다. 중소기업, 잘하는 중소기업, 수출 잘하는 중소기업을 앞장세움으로써 다른 중소기업도 전부 다 달리게 하고 그게 다 대기업으로 다 가버려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 안 되는 이유는 그 정반대다. 이게 너무나 간단하지만 지난 60년, 70년의 우리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가 부딪히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문제를 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새로운 경제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박정희는 뭐냐? 시장이었던 거예요. 시장에 딱 버티고 있어. 누구야? 이걸 챙기는 일만 열심히 하신 거예요. 더 나가면 메스터 하느님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제헌헌법에 들어와 있지만 시장경제는 제헌헌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이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기관사람은 전부 다 국영화해야 되고 민간기업도 기관사람이 있는 민간기업의 이익은 노동자하고 다 분점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거 전 이승만 대통령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러다임이었어요. 사회주의, 막스의 사회주의가 퍼지면서 그게 소련을 뒤집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승전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그 열공하고 있을 때 이승만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7, 80%가 다 사회주의를 원했던 시절이니 대한민국 재헌국회의원에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이 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법을 초안을 만든 이준호 씨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헌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은 그런 식으로 안 했죠. 농지계획 할 때도 국민 배분할 때 받을 때도 돈 주고 뺏들어가지고 놀아줄 때 돈 받고 놀아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농지계획을 한 겁니다. 북한 놈들은 강제로 뺏들어가지고 무료로 나눠준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집단 농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국가가 다 가져갔죠.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들한테 돈으로 다 주진 못했죠. 토지 채권, 국가 채권이죠. 국가의 공채 이걸 줘가지고 그 돈을 다 지불을 한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6.25가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플레가 되고 그러니까 그건 다 휴지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목적은 그 지주들의 돈을 현금화해가지고 산업자금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국채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6.25가 터지는 바람에 그 다 인플레가 돼서 똥값이 되니까 지가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6.25가 대한민국의 그 산업화라든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싹을 다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은 옳은 거죠. 그리고 땅을 배분받는 농민한테는 돈을 다 내라 했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해가지고 다 돈을 받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서 토지를 배분한 겁니다. 놀란 거죠. 그렇지만 헌법은 그랬다. 근데 그 헌법이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헌법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뭐냐 하는 조항에서 자유민주주의와는 물론이고 시장 경제 원칙을 천명했 이거예요. 이 빨간 표시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현재 헌법에서 가져온 건데 헌법에 있는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9조 경제질서 조항의 2항이 이게 이제 대통령이 만드신 건데 옛날에는 요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1987년에 헌법 개정하면서 기업을 집어넣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상을 그냥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박정희 3공헌법에 들어갔다 이게. 그게 시장경제 체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면 박정희는 시장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하고 차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대접하는 이런 시장의 기능을 이해하는 박정희가 시장이었네.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박정희는 시장에 반해서 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이제 이런 경제민주화라는 게 이제 이 헌법 119조 2항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좀 논쟁이 많아요. 김종인 씨가 이걸 뭐 자기가 어떻게 넣었다니까 일단 그건 반은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경제의 민주화라고 한 이 말을 경제민주화라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하겠다는 걸 해석을 하는 게 또 잘못된 해석인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편리대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이 말은 이거예요. 제가 하도 이 말에 제가 논쟁을 많이 해서 제가 분석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재헌헌법은요 약간 유사 사회주의 헌법이고 그 법에 사회적인 추구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경제민주화와 비슷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 재헌헌법이야. 근데 3공헌법 들어 이게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장경제질서가 들어오고 그러나 사회정의를 밑에 깔므로써 이게 복지국가형 자본주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런 거 아시죠? 의료보험제도라든가 이런 거 다 한 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복지제도를 많이 확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전면에 깔고 했다 이 말이에요. 5공헌법도 이걸 5공헌법도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87년 헌법에서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조문에서 이제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을 해서 집어넣는데 여기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조금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갖고 오고 이 조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김종인 씨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경제정책 하나도 문제제기 안 하잖아요. 이게 다 경제민주화 사상이에요. 그게 어디서 자기는 여기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 해야 된다. 이게 그 이미 제3공화국 헌법에도 있었고 과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경제 민주화라는 사상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등한 경제를 좀 행복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정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이라는 사람의 해석은 요게 하나 유지하고 두 번째 하며 세 번째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경제 민주화를 이 앞에 것까지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이 헌법을 오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헌법 학자들이 밝혀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여기서 이 경제 민주화라는 건 여기에 걸리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한다.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앞에 있는 걸 다 뭉뚱을 해가지고 이게 경제 민주화다 이러고 이걸 경제 민주화 조항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헌법에 대한 심각한 오독인 겁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라고. 이 헌법을 개정할 때 대한민국 상황이 어땠냐면 50년 말기죠. 너무나 정부의 역할이 강해서 기업도 꼼짝 못하고 노중도 꼼짝 못하고 온 나라가 정부자다 붙이고 장구를 치니 그 당시에 모든 경제학자 모든 그 재계라든 애들 나온 화두가 뭔지 알아요? 민간주도 경제가 돼야지 경제를 발전. 이건 하는 사람 공통적인 그저 말하면 바람이었단 말이에요. 경제 운영을 민주화되는 거예요. 정부, 기업, 근로자, 국민이죠. 이게 다 같이 경제 운영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갈 길이다 하는 의미로 이거를 넣었다고 하는 것이 헌법을 만들 때 헌법 소위 위원장의 그 해석이고 그게 책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내가 지난 20년 넘게 그걸 인용도 해주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 조항에 제2항에 경제민주화가 있으니 이제 앞으로 재벌도 잡아야 되고 이거 따라가는 게 옳다. 지금 좌파 민주당은 전부 다 이걸 그냥 하느님 같이 믿고 있는 거죠. 김종인은 이걸 가지고 좀 다 팔아먹고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말하자면 박정희 시대에 시장 경제를 하겠다고 그런 것이 이때 와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거 오독이지만 박정희 시대를 청산하겠다는 메시지로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거죠. 이게 뭐 제가 혼자 도둑인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내일쯤 나오려나? 한국경제신문의 차병석 전 편집국장이 이것에 대해서 옛날 얼마 전에 사설도 썼어요. 김종인 씨 문제 있다는 책을 썼고 다시 또 칼럼까지 쓰겠다고 전화가 와서 저를 코트에서 하겠다고 코트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잠깐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대통령 그 시대는 뭐 제가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그냥 어디 제가 다른 데서 할 때 이제 보통 하는 얘기인데 나 대통령님은 제가 뭐 좀 불가사의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수록 설마 이런 생각까지 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여기 비쳤지?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그 생각이 깊이가 깊었어요. 이제 한 가지 또 흥미롭 얘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동죽불기가 화실생물 동죽불기라는 말을 제가 얘기할 때 복잡성 과학 얘기를 하고 나비효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통령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제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중간쯤에 대구에서 또 부산까지 가는 걸 다시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하는 게 그거 위에서부터 쭉 내려갈 필요 없고 중간에 다시 하면 다 연결하면 되잖아요. 대구에서 부산 간 고속도로 기공식을 하면서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미 대전 쪽까지 가는 건 상당히 진전이 됐을 때야. 국내는 워낙 경부선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니까 말이에요. 이 한마디 하겠다고 이제 하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하지만 난 절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이 죽고 뭐하고 뭐 한다고 다 그러지만 내가 보기엔 고속도로는 농촌을 위해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출이 잘 때면 돌고 돌아서 농촌까지 다 잘 때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든 예가 이런 겁니다. 바람이 불면 뒤주 장사가 돈을 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이 얘기가 이제 나온 근거는 제가 지금 이런 일본의 1000년 전, 한 1100년 된가? 과거. 스님이 쓴 수필집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라고 그래요. 박정희 TV 유튜브 박정희 TV에 가면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력이라는 이름으로 한 20분 정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일본 책에서 이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 확인은 잘 안 됐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도 문구가 안 나오는데 번역서가 아닌 원전에서 대통령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 왜 바람이 불면 뒤주정사가 돈을 벌까?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지 옛날에. 그럼 무슨 일이 있어요? 눈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이 눈병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봉사가 많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눈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뭐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옛날 어떻게 했죠? 안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사미센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기타 같은 거. 사미센이라고 하는 그런 걸 장님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댕기면서 이제 봉사를 해가지고 이제 벌어서 먹고 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그냥 사미센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까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봉사가 늘어나니까. 근데 사미센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줄이 있잖아요. 그 줄이 다 고양이 가죽이에요. 근데 고양이가 자꾸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말은 바람이 불면 고양이가 죽어나가는 거야. 고양이가 죽어나가면 누가 제일 좋아요? 쥐가 제일 좋잖아요. 그냥 쥐가 뭐래요? 시골에서 그냥 쌀 훔쳐먹는 거 계속 하잖아요. 이 이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들이 뭘 해야 돼요? 이 뒤주를 그냥 갖다 뒤주 장사가 그냥 뭐 삽시간 돈을 번다. 이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살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서 그 얘기한 과실생물이 다른 것끼리 화합하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뭐 시쳇말로 국경에서 나비가 한 마리 나면 다음날 중국에 토네이도 지진이 생긴다 이런 얘기 신문에 한번 보죠. 그건 조금 뭐 아주 조금 그냥 풀어서 그냥 이 신문 기사거리로 쓴 거고 원래 기상학자가 쓴 논문은 이런 겁니다. 남아종강 유역에서 나비가 한 마리 날면 다음날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온다. 이게 복잡성 과학의 최초 시발을 알리는 논문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어요. 그 포인트는 나비가 한 마리 날면 그 파장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고 미미하잖아요, 나비가. 그런데 나비가 날았을 때 또 다른 나비가 옆에서 날면 또 파장이 생기잖아요. 이 두 개가 부딪히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0이 되고 100이 되더라 이거예요. 힘이 증폭이 된다는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앰프라고 앰프. 영어로 앰프랑 앰플리파이어는 건 증폭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이건 기계 속에서 나온 거지만 자연에서 나비의 파장이 둘 만나면 둘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생기더라. 이 이치가 계속 나비 파장이 더 모이면 더 커지잖아요. 그게 남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서양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갈매기나 독수리 이 파장이 섞이고 이게 증폭을 하다 보면 뉴올리언스에 올라가면 수만 명의 이대면을 만들어내는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논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 스토리는 뭐 좀 그래요. 여러분 이 이론이 나온 배경은 또 하나 이 학자들이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실증적인 분석을 많이 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이론을 검증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상학자가 기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옛날에는 요즘하고는 옛날이죠. 그 대형 컴퓨터가 대학에 하나씩 이렇게 있고 거기에 학자들이 뭐 박사과정사는 줄줄이 서가지고 어떻게 데이터에 펀치를 찍어야 다. 이걸 이만큼 펀치 카드를 들고 자기 순서를 기다려서 이제 쫙 돌리고 나서 잘 안 나왔으면 다시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 기상학자가 펀치 카드, 데이터 카드를 집어넣는데 결국 어떻게 나왔냐? 일주일 뒤에 비가 온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날 가서 다시 넣었는데 같은 카드를 일주일 뒤에 날씨가 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이 컴퓨터가 미쳤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두 번째 날 가서 넣을 때 컴퓨터 펀치 있잖아요. 그걸 새로 하나 찍은 게 있는데 똑같은 걸 찍었지만 소수점 이하에 한참 뒤에 가서 마지막에 반올림을 했거나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눈에 전혀 실제로 감지하지도 못할 정도의 적은 숫자의 차이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들어갔는데 결과를 180도 바꿨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느냐. 거기서부터 나비 효과 얘기가 나오고 이게 카오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잡, 혼돈. 이게 이 새로운 과학의 시작인 겁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는 뭐냐. 서로 다른 것끼리 합치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 그게 바로 말하자면 이 뒤주가 장사가 돈 버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이보다 크다는 걸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지침서라고 해서 대통령이 친기로 쓰면서요. 4~5장짜리를 새마을운동은 뭔데 그건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거 좀 유엔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거기에 이거를 떡 써놨어요. 협력 하나 더하기 하나 이보다 큰 거. 이게 몇 년 전? 60년 전에.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이런 얘기를 경부고속도로에서 얘기하고 또 이미 나비 효과를 다 얘기한 거예요. 기다려봐라. 이게 뭘 가져올지 알아? 백수 매수를 내다본 거예요. 이 사람의 통찰력이 저는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또 이거 너무 박정희를 이렇게 띄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 경우에 제가 불가사에는 참 희한하다 이 사람.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요즘도 내 아는 후배들은 계속 저한테 아니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이런 얘기를 하는 후배들이 아직도 많다 이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신경이 열심히 하더라고. 그냥 정신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 철학이 뭔지 크고 죄송합니다. 다 훌륭한 인재들이지만 그다 이 해들 책임이 다르고 본분이 다르니까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요즘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번에 새마을운동 노벨상 가면서 바로 이런 거예요. 이쪽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았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교사 생활할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이 사범학교 들어갈 때 국민학교 1등하고 사범학교 들어갈 때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뭐 1등 한 건 아니지만 구미 시골에서 갔으니까. 그러나 졸업할 때는 성적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의아해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렸어. 선생을 공부 열심히 하면 이 두 가지 서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도시로 가게 돼 있대요. 그러면 도시에 가면 일제 그 제도에 의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고 공부를 안 하면 시골 가기 때문에 한국 어디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사범학교 말년에 해가지고 선생에 대한 뜻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경에 가서 애들을 가르칠 때 1등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남한테 지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이치가 너무나 중요했다.